우리는 누구나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때마다 건강검진을 챙겨드리는 일에 정성을 쏟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부모님의 눈가에 서린 외로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부모님은 마음을 닫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효라는 이름 아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을 다시 묻게 합니다. 자유라는 제자가 효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따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위정편 제7장입니다. 자유문요. 자유가 효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지효자 시위능량. 오늘날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연마 계능유양. 하지만 개나 말에게도 모두 먹여 기르는 일은 있는 법이다. 불경하의 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공자님께서 던지신 이 문장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방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적 혜택을 효도의 척도로 삼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봉양 즉 먹이고 보살피는 행위 그 자체는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일임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짐승에 비유한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효도를 할 때 빠지기 쉬운 우월적 시선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명목 아래 상대를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계신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존중과 연결입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몸이 약해진 부모님에게 가장 큰 공포는 사회적 쓸모가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입니다. 이때 자녀가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 하며 사무적으로 대한다면 부모님은 자신이 한 인격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A씨는 매달 부모님께 큰 액수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최고급 실버타운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A씨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끊임없이 시계를 보고 부모님의 조언을 요즘 세상은 달라요 라며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A씨에게 부모님은 잘 보살펴드려야 할 숙제였을 뿐 지혜를 구하고 존경을 표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자님이 강조하신 경, 즉 공경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경은 상대를 나보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삶이 쌓아온 무게를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자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가진 주체성을 지켜드리는 배려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어린애가 됐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아이 취급하는 순간 공경은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조금 느려지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도 그 이면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짐승을 기르는 일과 효도를 구분짓는 한 끗 차이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느냐보다 부모님의 눈을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하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분의 투박한 손마디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라는 짧은 질문 하나에도 건성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궁금함을 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공경이라는 온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동료와의 신뢰, 친구와의 우정, 연인과의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뿌리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한 인격체로 깊이 존중하고 공경해 본 사람은 타인 역시 소중한 존재로 대할 줄 알게 됩니다. 결국 공자님의 가르침은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셈입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효도마저 대행 서비스로 치환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연결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식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존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 대화 속에 상대에 대한 공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해치우는 의무감만 있었는지, 가만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분들의 시든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여전히 부모님은 저의 존경스러운 스승이십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목소리를 공경의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부모님의 하루를 얼마나 찬란하게 바꿀지 그 설레는 변화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낀 공경의 의미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찰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의 가면을 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피곤해도 미소를 짓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곤 하죠. 하지만 유독 그 가면이 잘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깝고 편안한 존재, 부모님 앞입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님께 화풀이하거나 부모님의 잔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린 적은 없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마주 앉았을 때는 퉁명스러운 말투와 차가운 표정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효도의 여러 덕목 중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로 표정 관리를 꼽으셨습니다. 제자 자아의 물음에 대한 공자님의 답변을 통해 진정한 효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위정편 제8장입니다. 자아가 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유사 제자 복기로 일이 있으면 젊은이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유주식 선생찬, 술과 음식이 생기면 어른께 먼저 드시게 하는 것, 증시이위호. 이런 것을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공자님께서는 단 두 글자로 효도의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생난입니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효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반문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이 주목하는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표정, 눈빛, 목소리의 톤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감정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보약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도 자식의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자식의 차가운 표정은 가슴에 박힙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 비싼 음식을 드시면서도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라는 서글픈 체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애착의 역전이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세상을 배웠듯이 노년의 부모님은 자식의 표정을 살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의 밝은 표정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강력한 정서적 지지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자식의 굳은 표정은 부모에게 정서적 거절로 다가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때 자녀가 보여주는 무심한 눈길이나 찡그린 얼굴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부모님의 생존 본능적 불안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난, 즉 얼굴빛을 좋게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은 표정이란 꾸며내기 가장 힘든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진심 어린 공경과 사랑이 없다면 억지로 짓는 미소는 금세 경련을 일으키거나 어색하게 일그러집니다. 결국 공자님이 말씀하신 생나는 표정 기술을 익히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내면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명구 씨는 명절마다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면 늘 잔소리를 듣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날 선 반응이 나갔죠. 그러다 어느 날 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이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대를 대할 때보다 더 차갑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명구 씨는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어린 시절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기보다 오늘 이분들과 보내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애틋한 마음을 먼저 품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얼굴의 근육이 이완되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식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채시고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를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유사제자 복기로와 유주식 선생차는 효도의 형식입니다. 물론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행동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은 바로 온화한 안색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음식을 사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음식을 사주며 행복해하는 자식의 미소에서 더 큰 포만감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을 사드리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만이 효도라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공자님은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이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당신은 부모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까?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변의 어른들이나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이 질문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편안한 안색이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격자, 즉 군자의 길은 멀리 있는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부모님께 따뜻한 미소 한 번을 지어 보이는 그 지극히 어려운 생난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혹은 소중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연습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미소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서 가장 짓기 힘들었던 표정은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 미소로 부모님의 마음을 녹여드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의 작은 고백들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표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해 보이고 자신의 지식을 화려하게 뽐내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반면 묵묵히 듣기만 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부족하거나 주관이 없는 것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은 화려하지만 뒤돌아서면 공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말은 없어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님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스승의 말에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아내.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은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공자님은 아내의 침묵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위정편 제9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여회 온종일 내가 아내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이여우. 그런데 아내는 내 말의 한마디도 어기지 않아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퇴의성기사. 하지만 그가 물러간 뒤에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역조기발. 내가 가르쳐준 바를 실천하여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다. 회화부루. 아내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문장에는 스승 공자가 제자 아내를 관찰하며 느낀 반전의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님은 아내에게 온종일 자신의 철학과 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질문도 반론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분고분했던지 공자님조차 이 아이가 내 말을 다 이해하긴 한 걸까? 혹시 생각이 좀 모자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보이는 모습만으로 제자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 그의 일상과 뒤태를 살피셨죠. 거기서 공자님은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내는 말로 논쟁하는 대신 스승에게 배운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내면화된 학습의 정수를 봅니다. 학습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으로 통합시키는 단계입니다. 아내는 스승과 대화하는 시간에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내기보다 그 가르침을 자신의 내면 깊숙이 모시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피드백과 소통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받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고 강의를 들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죠. 물론 질문과 토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우리에게 배움의 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배움의 완성은 입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문학 강연을 듣고 감동적인 책을 읽어도 책장을 덮는 순간 예전의 습관대로 타인을 비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은 서툴러도 배운 바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부루, 즉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아내와 같은 태도를 꼽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이라는 걸음망에 걸러 정제합니다. 아내가 공자님의 말에 어기지 않았던 것은 주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지향점이 일치했기에 그 에너지를 반박이 아닌 실천의 동력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현대적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원 진 씨는 자기계발서 매니아입니다. 유명한 강연은 다 찾아다니고 SNS에는 늘 깨달음을 얻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늘 마찰을 빚고 후배들에게 고압적입니다. 반면 동료 윤 씨는 조용합니다. 회의 시간에도 주로 경청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업무 노트를 우연히 본 사람들은 놀랍니다. 거기에는 동료들의 장점, 자신이 고쳐야 할 말투, 고객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실제로 윤 씨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공부를 하는 사람일까요? 공자님은 아내를 보며 회화부루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 짧은 감탄사 안에는 제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본 스승의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으로 번역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내라는 거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말수가 적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 즉 기사의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빛을 내고 있는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격의 향기는 웅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일상의 태도에서 배어 나옵니다. 아내처럼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아내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말에 토를 달거나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좋은 가르침 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심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오해할지라도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움이란 결국 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표정, 조금 더 신중해진 언어, 조금 더 깊어진 배려. 이런 사소한 발현들이 모여 아내가 도달했던 그 고결한 경지에 우리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배움을 삶으로 옮기셨나요?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나를 증명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우리 채널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지난 3장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나를 세우는 시간의 가장 내밀한 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7장과 제8장에서 공자님은 효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통해 우리의 진심과 태도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먹여 살리는 봉양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공경이라는 영혼의 온기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물질에 함몰된 현대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특히 가장 가깝기에 가장 소홀하기 쉬운 얼굴빛에 대한 경계는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이에게는 차가웠던 우리의 이중성을 깊이 성찰하게 했지요. 이어지는 제9장에서는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내를 통해 침묵의 실천력을 배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말의 성벽을 쌓는 대신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스며들게 했던 아내의 모습은 배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효도와 배움,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내면을 공경으로 채우고 그 채워진 진실함을 삶의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바로 나를 바로 세우는 하기치용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단해진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사람을 읽는 눈을 길러보려 합니다. 다음 시간인 위정편 제10장에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보는 공자님만의 예리한 통찰을 다룹니다. 이어지는 제11장에서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여는 온고지신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도구에 머물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 군자불기의 경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공부는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듯 성현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마음을 꾸준히 닦아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곧 삶의 예술입니다. 여러분과 나란히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다음 장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선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고 넓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